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20년간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자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입한 금액이 무려 2,847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도날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에서 20년간 글로벌 부동산 투자 패턴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분석해왔죠.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밴쿠버 시청 12층 정책회의실에서 저는 절망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해진 그 보고서의 첫 줄은 충격적이었어요. 밴쿠버 도심 부동산의 67%가 해외 자본 소유, 그중 84%가 중국 자본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런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었어요. 보통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자본만큼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다른 주요 도시들의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런던, 뉴욕.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2019년 이후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란 건 그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전략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요 도시의 핵심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외곽으로 확산되는 패턴, 그리고 교육시설과 교통 인프라 주변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방식까지. 이건 개별 투자자들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각국 정부들의 무력한 대응이었거든요. 문제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들을 계속 목격하게 됐습니다. 밴쿠버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2019년 평균 주택 가격이 12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무려 456만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5년 만에 280% 상승한 거죠. 제 동료 교수가 30년간 모은 돈으로도 밴쿠버에서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2023년 밴쿠버 시민 설문조사에서 18세에서 35세 청년층의 78%가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캐나다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2021년에서야 외국인 구매세를 도입했는데 그때는 이미 주요 지역이 거의 다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15%라는 세율도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집값 상승률이 연이 30%인 상황에서 15% 세금은 오히려 저렴한 진입 비용이었거든요. 호주 시드니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제가 2023년 시드니 부동산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드니 동부 본다이 비치 근처 아파트 가격이 평방미터당 3만 호주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건 뉴욕 맨해튼 수준입니다. 호주 정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뀐 후였어요. 시드니 현지인들의 평균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많은 젊은 가족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 호주 연구 파트너는 시드니가 현지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했어요. 뉴질랜드는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18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규 개발에는 여전히 외국 자본이 필요했는데 정책이 너무 이율적이어서 건전한 투자까지 막아버린 거죠. 결국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른 방식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각국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공통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문제 인식이 너무 늦었다는 점. 둘째, 대응 정책이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다는 점. 셋째, 기존 법 체계로는 체계적인 해외 자본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2022년 데이터를 보니 런던 중심가 신축 고급 아파트의 70% 이상이 해외 투자자 소유였습니다. 현지 직장인들은 런던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었고요. 영국 정부도 각종 규제를 시도했지만 복잡한 법인 구조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자국민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상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 강남구청에서 만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201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과 부산 해운대, 제주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3주 만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3년에 걸쳐 만든 정책보다 훨씬 정교하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감탄한 부분은 한국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가 연계해서 외국인 투자 현황을 매월 집계하고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받은 한국 정부 자료를 보니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규모는 2019년 12억 달러에서 2023년 4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4배가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2% 수준이었습니다. 캐나다의 23%나 호주의 19%에 비하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2021년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만큼 한국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에 상응하는 제한을 가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만난 연구원으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장려하고 투기성 투자는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주택 건설이나 도시 재개발 같은 생산적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 주택을 단순 매입해서 보유하는 투기성 투자에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정책 설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근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면 한국은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한국은 또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엄격한 규제를,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밀한 정책 조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건 한국의 법적 대응 체계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빈틈없는 관리가 가능했어요. 복잡한 법인 구조나 간접 투자를 통한 우회 투자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한국국토연구원에서 만난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정책팀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서 한국형 대응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별한 무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들의 놀라운 정보력과 관심도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9개월에 걸쳐 검토한 정책들을 한국은 3주 만에 종합해서 발표했어요. 하지만 속도만 빨랐던 게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한국은 이미 전 국민이 디지털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우리는 상호주의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적용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2021년부터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난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투자자의 본국에서 한국인이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상호거래가 불가능하다면 한국도 해당 국가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이었죠. 이 정책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호주의 원칙 도입 이후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45%에서 12%로 급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투자 급증 문제로 고생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서 단기간에 여러 건의 외국인 매입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고 신호가 발생하고 관련 기관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무기는 바로 국민들의 놀라운 정보력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반 시민들과 대화해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심지어 20대 젊은이들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련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스문의 시간 내에 온라인에서 수십만 개의 댓글과 분석글이 올라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는 정부에게는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정책 실패 시 즉시 여론의 문매를 맞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예측 가능성을 중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변화는 6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급작스러운 규제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탄한 부분은 한국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었어요. 한국은 매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공개합니다. 투자 규모, 지역별 분포, 국가별 현황, 투자 목적 등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계속 들어보세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더 있거든요. 한국의 국제협력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들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어요. WTO 규정과 FTA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설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완료한 거죠. 한국의 정책 집행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정책 발표 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까지 평균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공무원들의 높은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건 한국 공무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학, 법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외 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또한 기술 혁신을 정책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추적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기 패턴 감지, AI를 활용한 정책 효과,
예측 등 첨단 기술을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봐도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이 있었던 거죠. 연구자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G20 의장국을 맡아서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했어요. 가장 최근 사례인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더욱 확신이 듭니다.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모델이 되었잖아요. 선제적 대응, 과학적 분석,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들의 높은 협조.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중국 자본 침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단순히 외국 자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정책 모델을 도입하려고 문의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보여줄 해법이 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되 투기는 차단하고 시장 개방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서 제 정부의 한국의 정책 모델을 적극 검토해보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다면 우리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2024년 2월 페루 쿠스코의 하키라 매립장에서 저는 15년 환경공학 연구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해발 3,4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매립장은 이미 400만 톤의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450톤씩 새로운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대로 가면 8개월 안에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함께 온 시 환경부서 마리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2, 저보다 10살 어린 그도 이미 이 문제와 5년째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매립장 곳곳에서 올라오는 침출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 보이는 마추픽추 산맥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 증가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0만 명이 쿠스코를 찾았고 마추픽추만 해도 9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50만 거주민의 5배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죠. 특히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마리오가 물었지만 솔직히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소각 처리는 대기오염 문제로 불가능했고 추가 매립지 확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져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실사단은 이미 마추픽추의 세계문화유산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시 의회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도시화도 진전된 상황에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1인당 1.17kg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도 재활용률이 69%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물 쓰레기를 98%나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겨우 10% 수준의 재활용률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이 21%, 도쿄가 19.5%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69%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건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를 사료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도했고 The Guardian은 거의 제로 수준의 음식물 쓰레기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뉴요커는 뉴욕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까지 했죠. 이런 해외 언론의 평가를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코이카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제로 웨이스트 계획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과 음식물 쓰레기 80% 재활용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환경 문제와 씨름해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이 한국의 현대 기술과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024년 4월, 코이카 전문가팀이 쿠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그럴듯한 제안서만 남기고 떠났던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민수 팀장을 비롯한 5명의 한국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김 팀장은 40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영어 인사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온 이지은 환경 엔지니어는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키라 매립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을 갈아입고 직접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매립장 전체를 촬영하고 3D 스캐너로 지형을 정밀 측정하며 침출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첨단 기기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과 추측에 의존해왔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김 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서울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하루 1.17kg의 폐기물만 배출하면서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한국은 RFID 기반의 무게 계량 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98%까지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 21%, 도쿄가 19.5%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은 엔지니어가 설명해준 RFID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찍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었죠. 이 방식을 도입한 후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는 30%나 감소했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이 핵심입니다.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는 거죠. 이지은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원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만 고민했지 아예 발생량을 줄이는 시스템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제시한 마스터 플랜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80% 재활용을 달성하며 환경교육관을 설립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3단계 계획이었죠. 모든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 수치와 달성 기한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우리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더 가디언 같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 마리와 함께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요? 마리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미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의 답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7월, 드디어 첫 번째 시범시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키라 지역에 설치된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앞에 선이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장비들이 도착했을 때의 설렘, 복잡한 매뉴얼을 이해하려 밤새 공부했던 날들,
그리고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설치 작업을 했던 기억들이 말이죠.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RFID 계량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하지만 이지은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교육관에서 매주 150명씩 시민교육을 진행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자료를 현지화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았고 그들을 통해 각 가정으로 분리수거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8살 소피아라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RFID 카드 사용법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범 지역 300개 음식점에 도입한 RFID 시스템의 초기 결과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자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3개월 후에는 평균 20% 정도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레스토랑 사장은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50살이 넘은 그는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라니 당연히 부담스러웠겠죠.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하지만 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카를로스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문가들의 접근법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제가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한 것이죠.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지대 특성상 장비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정전이 잦아서 시스템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과 이지은 엔지니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지은 엔지니어는 3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기꺼이 현장에 나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현지 기술자들에게 세심하게 교육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믿기지 않는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기존 15%에서 35%로 증가했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양도 월 평균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직 목표치인 8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이제 귀찮은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악취가 사라지자 SNS를 통해 쿠스코의 변화를 세계에 알리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친환경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호텔에서 김 팀장과 함께 다음날 계획을 세우며 나누는 대화들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이 한국의 현대 기술과 만나 만들어내는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코이카와 함께 발표한 쿠스코 통합 폐기물 관리 마스터 플랜이 남미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루 환경공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장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상파울루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파울루 시청의 마르셀라 환경국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관료였는데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다가와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RFID 시스템 도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요. 마르셀라의 진지한 표정에서 남미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 도시이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비단 쿠스코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발표한 한국의 폐기물 처리 성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 뉴욕 21%, 도쿄 19.5%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98% 재활용이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회장이
잠시 조용해질 정도였죠. 이지은 엔지니어가 보여준 서울의 사례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RFID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함,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깨끗한 모습에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를 사료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도한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제 이메일함은 문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리마, 키토, 라파스, 산티아고 등 남미 주요 도시들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시티에서도 연락이 왔을 정도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자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온 환경공학과 교수 로베르토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그는 20년간 안데스 지역 폐기물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였는데 우리 시설을 둘러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고지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군요. 로베르토의 반응을 보며 저는 새삼 우리가 이룬 성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해발 3,400m 고지대라는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한국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안데스 도시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 남미 지역 담당관이 우리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검토하겠다고 연락해왔고 UN 헤비타트에서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The Guardian이나 뉴요커 같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였던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오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지구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분리수거가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관광객들도 쿠스코의 깨끗한 거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김 팀장과 함께 마추픽추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쿠스코 시내의 야경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보이는 깔끔한 거리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지점들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좋은 시작이네요.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작은 기적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쿠스코 시청에서 열린 연말 성과 보고회는 제 환경공학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답을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카르멘이라는 70살 할머니가 손자 페드로와 함께 RFID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는 손자가 더 잘해요. 카르멘 할머니의 웃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세대가 함께 새로운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시범 지역 통계도 고무적이었습니다. 1000가구에 보급된 RFID 계량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15%에서 40%로 증가했고 월 평균 매립 쓰레기량도 20% 감소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98% 재활용률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500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을 통한 가정 내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10살 소피아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분리수거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리뷰를 살펴보니 쿠스코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다. 친환경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마추픽추를 찾는 관광객들이 쿠스코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 팀장과 이지은 엔지니어가 준비한 2025년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처리 용량을 하루 120톤으로 2배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서울에서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리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32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도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리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 사례를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세계은행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The Guardian이 한국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재활용 산업에서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퇴비와 시설에서 생산된 비료는 마추픽추 인근 농가에 공급되어 월 평균 8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비용센터에서 수익센터로 변화하는 첫 신호였죠. 연말 저녁 마추픽추가 보이는 언덕에서 김 팀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의 해답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거였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좋은 시작을 했네요.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2050년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 재활용을 달성하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다카시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화학소재 회사에서 25년간 일해온 제조부장이에요. 52세가 된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만 살아왔죠. 특히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2019년 7월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 말이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했지만 솔직히 저는 별로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불화수소만 해도 한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이 우리 없이는 도저히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 기술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를 보면 불화수소는 41.9%, 포토레지스트는 무려 93.2%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죠. 이번에 한국이 우리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이야. 아내도 웃으면서 당신 회사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 언론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한국 정부가 비상 대책회의를 연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예상대로구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머리 숙이고 돌아올 시간만 기다리면 되겠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비상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에 추경 예산 2,485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동료들은 그래봤자 단기간에 우리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라고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 뭔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2019년 8월에 들어서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벨기에 솔베이, 중국,
대만 기업들과 긴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반도체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발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임시 방편일 뿐이야. 품질 차이가 나면 결국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9월, 10월이 지나도 한국 기업들의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들이 우리 소재 없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생산 차질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어요. 회사 영업팀에서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오히려 전년 대비 5% 증가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던 중 일본경제신문에서 일하는 기자 친구 아오키 유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대학 동창인 그녀는 경제부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자였어요. 야마모토 상, 한국 현지 취재를 다녀왔는데 상황이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 있어? 그녀와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는 벌써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고 SK머티리얼즈도 기체 불화수소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듀폰까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물었죠. 그래도 품질 면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아오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소재들로 테스트해본 결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부 공정에서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날 밤집에 돌아와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1월쯤 되니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영업부서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저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생산 라인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부 직원들은 조기 퇴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2월 말 회사 송년회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는 분명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한국이 결국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 시작되면서 제 모든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국이 단순히 대응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2020년 3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였어요. 아오키 기자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회사에서는 출장 명목으로 한국 시장 조사를 승인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지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 번째 충격은 공항 분위기였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은 적었지만 화물터미널 쪽은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반도체 소재들을 실은 트럭들이 줄을 서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들에 실린 상품들을 보니 대부분이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Taiwan, Made in Belgium이었어요. 일본산 소재를 실은 트럭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불화수소를 실은 일본 트럭들이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에서 온 국산 소재 트럭들이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었고 벨기어와 대만에서 온 컨테이너들도 계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공장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급처가 다양해져서 더 안정적이에요. 예전에는 일본 한 곳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 이야기였어요. 국산 소재들의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솔브레인의 12나인 순도 불화수소는 기존 일본산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떤 공정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25년간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던 제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스텔라케미파의 고순도 불화수소가 매일 공급되던 곳인데 이제는 SK머티리얼즈의 국산 기체 불화수소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충격은 솔브레인 본사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충북 청주에 있는 그들의 공장을 보는 순간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현대적이고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12나인 순도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하루에 수톤씩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었어요. 솔브레인 관계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의 협력으로 1년 만에 완전한 국산화를 이뤄냈어요. 이제는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기술 수준이었어요. 단순히 우리 기술을 따라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더라고요.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적용했고 자동화 수준도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심지어 AI를 활용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SK머티리얼즈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생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순도를 측정해보니 우리 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왔죠. 한국 체류 마지막 날, 현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분이 물어보셨어요. 일본 분들은 한국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품질 수준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 그리고 기술,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우리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25년간의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2020년 상반기 우리 회사 실적 발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 수출이 무려 50% 이상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급격한 매출 하락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업계 전체가 비슷한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포토레지스트 분야의 선두 기업 JSR은 영업이익이 32억 8,840만 엔에서 전년 대비 27.4%나 급감했고 폴리미드 1위 스미토모화학도 영업이익이 1,426억 엔에서 1,277억 엔으로 10.5% 감소했어요. 우리 스텔라 케미파는 더 심각했죠. 영업이익이 35억 2,300만 엔에서 24억 700만 엔으로 31.7%나 떨어졌어요. 회사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침울했어요. 경영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연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시장을 다시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완전히 성공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성과였어요. 아오키 기자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솔브레인은 2019년 8,929억 원에서 2020년 1조 1,316억 원으로 매출이 27%나 증가했어요. ENF 테크놀로지는 3,882억 원에서 4,776억 원으로 23% 성장했고 SK머티리얼즈도 8,201억 원에서 9,088억 원으로 11% 늘어났더라고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급격히 추락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더 참담한 건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어요.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입 의존도가 90%에서 20%까지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불화수소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대일본 수입액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2,840만 달러였는데 2021년 같은 기간에는 460만 달러로 83.6%나 급감했어요. 사실상 한국이 일본 의존도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춘 거였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우리 니케이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예상보다 빨리 소재 자립에 나섰고 일본 기업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자국 언론조차 우리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참담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모리타와 학공업은 2019년 중반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약 40%나 감소했어요. 쇼와덴코는 한국 거래 급감으로 반도체용 가스 부문이 아예 적자로 전환됐고요. 업계 전체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 방심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2021년 초 더욱 절망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해외 수출까지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솔브레인은 불화수소를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면서도 이제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 말은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무역 무기를 꺼내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체질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 일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해 여름, 아오키 기자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야마모토 상,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뭔지 알아요? 기술 격차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우리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고요.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70%의 시장 점유율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제 한국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였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일부 생산 라인이 축소되고 조기 퇴직 프로그램이 시행됐어요. 25년간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제 직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성공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23년 3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였어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을 되찾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언론에 한 말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번 규제 해제로 우리가 받을 수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미 국산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수입선도 다변화했기 때문이다. 정말 씁쓸했어요. 4년 전 우리가 한국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게 이렇게 완전히 빗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일본 소재 업체들이 수출 감소로 실적 피해를 입고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게 된 거죠. 그해 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정말로 알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만난 한 반도체 소재 회사 CTO 분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덕분에 우리의 기술력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의 규제는 우리를 각성시킨 기회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한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였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을 힘들게 했던 우리에게 원망보다는 감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기존 기술에 안주하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했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속도도 놀라웠지만 그들의 의지와 열정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한 거다. 물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2019년의 수출 규제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였거든요. 한국은 더 강해졌고 우리는 소중한 시장과 신뢰를 잃었어요. 요즘 저는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기술의 우위는 영원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겸손함과 지속적인 노력이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저력과 의지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